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윤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첫 곡은 팬메스니의 애프터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고요. 오후에 들으면 정말 최고의 음악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은 오전이고요. 네, 날씨도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하늘도 무겁고 잿빛 하늘에 원래 이 노래를 제일 들으면 좋은 시간대가 오후 4시부터 6시, 흔히 개화 늑대의 시간이라고 불리우는 그 시간대거든요. 그 개화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는 프랑스 소설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 시간대가 노을이 지기 전에, 빨간색으로 해가 변하기 전에 길게 햇빛이 들이우면서 저 지평선에서 오는 형체가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죠. 개가 아군이고 늑대가 적군일 거예요. 이 시간대 애프터는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은 오전에 틀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좀 조용한 음악을 좀 틀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팬메슨이나 폴플레이 이런 재즈 음악을 좀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팬메슨 음악을 좀 골랐고요. 오늘 원래는 김미연 비어소믈리에와 함께 맥락 잡기를 진행하는 시간인데 김미연 비어소믈리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제가 혼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맥주뉴스와 맥익남 시간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김미연 비어소믈리에 맥락 잡기,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알쓸맥잡 멤버들이 나와서 또 재밌는 맥주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즈도 좋아하거든요. 제가 음악을 선곡할 때 주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선곡하곤 하는데 뭐 시티팝이나 아니면 힙합, 요즘 유행하는 음악들도 종종 틀어드리죠. 근데 제가 원래는 재즈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뭐 맥주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글을 쓸 때 주로 재즈를 듣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주로 제가 좋아하는 재즈 위주로 내보내도록 할게요. 괜히 그러고 싶네요. 한 주간 맥주 뉴스를 쭉 훑어봤더니 연장되는 맥주 뉴스들이 계속 있고요. 이게 뭐 일반 사회적으로는 크게 이슈가 안 되나 맥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깊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맥주 종사자들한테는 몇몇 인사이트들을 던져주는 기사들이 꽤 있습니다. 종량세 이후로 맥주 산업이 꽤 급박하게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고 뭔가 이제 그 수익이 지금 나기 힘들잖아요. 여러모로 코로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맥주라고 하는 알코올 음료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작용에 대한 반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을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제 주위 지인들과 꽤 깊숙하게 얘기를 주고받고 있긴 한데 지금 굉장히 맥주 업계에 계신 분들은 포지셔닝이 조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결정도 신중하게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2021년이 지나면 뭔가 시장이 좀 바뀌어 있을 것 같다. 2021년이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종량세 개편 전에도 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량세가 개편된 이후에는 좀 더 급박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재밌는 현상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에도 저희 맥주 뉴스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죠. 롯데칠성 제주맥주와 파트너십 체결이라는 기사가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롯데칠성은 클라우드를 만들고 있는 곳이죠. 이 롯데칠성에서 예전에 얘기했던 게 곰표 맥주의 OEM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주 맥주, 그러니까 즉 제주 A를 만들어 준다는 OEM을 하겠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좀 읽어드리면요. 이 기사는 한국금융신문 언제 거니? 2월 23일자 기사네요. 롯데 칠성음료는 제주맥주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수제맥주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다. 제주맥주는 수제맥주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의 수제맥주 제조 공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제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제주맥주의 전문 기술과 수제맥주 시장을 이끌어온 노하우를 반영하고자 이번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작년에 종량세가 개편이 되면서 동종업계의 동종주종에 대해서는 주류에 대해서는 OEM이 합법화됐습니다. 특히 롯데칠성이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거는 되게 들은 얘기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장비를 새로 들여와서 적극적인 수제 맥주. 수제 맥주라고 참 부르기가 애매해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수제 맥주를 OEM을 적극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좀 의외죠. 제주 맥주라고 하면 최근에 일반 면허를 제외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맥주 회사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진 그런 맥주 회사인데요. 이런 롯데 칠성의 OEM 시설을 통해서 조금 더 대량 생산을 하고자 하는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는 제조 시설만으로 시장을 커버하기가 힘든 건지 아니면 네캔만원 시장에 진입한 제주에일은 롯데 칠성 음료에서 OEM으로 그냥 생산을 하고 다른 맥주 스타일이나 다른 브랜드를 출시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야 뭐 이제 제주 맥주 담당자들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겠죠.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좀 드는 생각은 그러면 제주에일이라고 하는 맥주는 이제 대중시장에 진입을 했구나. 대중맥주의 영역으로 확실히 들어왔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조금 역설적이죠. 이 수제맥주라고 하는 컨셉은 대량 생산보다는 소규모 생산 그리고 낮은 가격보다는 프리미엄 가격 그리고 양조장의 명확한 철학이 들어간 맥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기업 시설에 단순 OEM을 맡기면 과연 이 맥주를 우리가 수제 맥주로 불러야 할 것인지 요거는 좀 고민이 확실히 되는 지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온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네캔만 원에 진입한 시장 수제 맥주들을 과연 수제 맥주가 네캔만 원에 들어오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는 맥주들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그냥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OEM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이 맥주를 우리가 수제 맥주로 볼 것인지는 결론을 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업계의 생각은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곰표 맥주에 이어서 이렇게 제주에일이 롯데 칠성의 OEM을 하는 게 아마 비즈니스적으로는 윈윈이 될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클라우드의 점유율이 한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맥주 시장에. 그렇다고 하면 롯데칠성 쪽에서도 장비를 돌아가게 하는 명분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공장은 돌아가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협업을 통해서 이미지를 다시 바꿀 수도 있겠죠. 롯데 맥주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고 롯데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 발을 담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단순 OEM만 해주려고 롯데칠성이 이런 걸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수제 맥주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롯데가 슬쩍 발을 들여놓고 싶어한다. 그리고 조만간 롯데에서도 비슷한 맥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롯데가 지금 장비를 새로 들여와서 OEM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크래프트 맥주 회사를 인수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진 않겠죠. 뭐 그런 중복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카테고리에는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수제 맥주 온라인 판매 이슈와 더불어서 굉장히 상충되는 지금 움직임들이잖아요. 수제 맥주 카테고리 안에서도 대중맥주 시장, 대중시장에 진입한 그 수제 맥주 브루어리들과 그렇지 못한 좀 더 작은, 진짜 작은 소규모 브루어리들의 분화는 올해 안에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뭐 가치 판단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이해관계의 문제거든요. 소규모, 진짜 소규모 브루어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량 생산되는 수제 맥주 브랜드들과 구분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카테고리로 대중들에게 인식되거나 언론에서 다뤄지면 네캔만 원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대량 생산을 할 수 없는 소규모 브루어리들, 수제 맥주 업체들은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모로 구분이 되는 게 훨씬 좋죠. 포지셔닝을 다르게 가는 게 여러 가지 면으로나 전략적인 면으로나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분화가 나올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시에라 네바다가 1위예요. 시에라 네바다와 그리고 사무엘 아담스가 1위입니다. 순수 미국 자본으로는 그 두 맥주가 1위 맥주예요. 미국에서는. 물론 뭐 AB 윈베브도 있지만 AB 윈베브가 미국 자본이 아니니까 뭐. 그런데 시에라 네바다와 사무엘 아담스가 대기업 버드와이저 공장에서 OEM을 한다고 하면 미국의 수제 크래프트 비어 업계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뒤집어지겠죠. 말도 안 된다고. 네, 다들 난리가 날 겁니다. 물론 시에라 네바다 같은 곳에서 당연히 하지 않을 거고요. 자존심이 있지, 그죠? 크래프트 맥주의 효시라는 자존심이 있고, 솔직히 굉장히 정신적인 지주기도 한데, 그런데 시에라 네바다에서 시에라 네바다 페이레일을 버드와이저 공장에 OEM을 맡기고 우린 다른 맥주 스타일을 또 생산할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은 솔직히 크래프트 맥주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짧은 시기에 성장을 하고 또 시장이 좀 작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 판단을 할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포지션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저처럼 이제 맥주 산업에서 문화를 이렇게 만들고 전파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가치 판단을 할 수밖에 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대중맥주 시장과 크래프트 맥주 시장, 수제 맥주 시장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 구분을 하는 게 또 다양성 측면에서, 시장 성장 측면에서는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지켜보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자, 두 번째 뉴스는 헬스조선에서 2월 24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맥주만 마시면 푸다닥, 설사하는 까닭 하고서는 뭐 이런저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의 제목에 조금 불만을 갖고 있어요. 맥주만 마시면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네, 맥주뿐만 아니라 소주를 많이 마셔도 그렇고요. 막걸리를 많이 마셔도 그렇습니다. 설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과도한 음주는 설사를 부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꾸 설사 거려서. 그런데 사실이니까요. 궁금하잖아요. 왜 그런지. 뭐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여기에 그런 기사가 나와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술, 특히 맥주를 마시기만 하면 설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라니까요. 그냥 술이에요. 술이라고 합시다. 왜 맥주를 자꾸 이런 데 갖다 붙여가지고 말이야. 기분 나쁘게. 우선 알코올이 장 점막 육모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쵸. 이거는 이해를 하죠. 알코올 때문이라고 하네요. 장 점막 육모는 장내 음식물의 수분, 영양소 등을 흡수하는데 알코올로 인해 이 기능이 떨어지면 변이 묽어진다. 알코올이 장을 자극하면서 장 근육 운동이 빨라지고 이로 인해 수분이 장으로 흡수되기 전 변이 배출되는 것도 원인이다. 그렇군요. 알코올이 소화액 담즙 분비를 방해해 음식물 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평소 장이 예민한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는 술 마신 후 설사가 더욱 흔하다. 그러니까요. 알코올이 되니까 왜 자꾸 맥주라고 제목 붙여가지고 굉장히 맥주 있는 사람으로서 맥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만입니다. 예, 수정해 주세요. 예, 수정해 주세요. 도수가 높은 술이나 맥주 같은 발효주는 설사를 더 잘 유발한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알코올이 문제라면서요. 그렇겠죠. 아니 맥주 자꾸 끼지 말라니까 자꾸 맥주를 그렇다고 합니다. 다들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래요. 적당히 마십시다. 저는 소주를 과음하진 않고요. 저는 소주 주량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젊었을 때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런 경험들이 좀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소주를 많이 마시면 다음 날에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소주를 마시는 그 장소에서도 최대한 절제해서 마시려고 합니다. 마시면 힘드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소주를 많이 마시나 맥주를 많이 마시나 막걸리를 많이 마시나 와인을 많이 마시나 많이 마시면 다음날 화장실에 배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건 맞아요. 적당히 마시면 상관없고. 그러니 우리 적당히들 마십시다. 과도한 음주보다는 즐기면서 마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맥주만 한 게 없죠. 맥주만큼 다양한 종류, 다양한 성격을 가진 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질리지가 않고 굉장히 즐길 수 있는 환경에서 있는 거죠. 맥주 많이 마십시다. 넘어가고요. 잠깐 짧은 뉴스 하나 말씀드릴까요? 주세가 올랐답니다. 맥주 주세가 1kg당 84만 4,400원. 제가 맥주 교육할 때 보통 맥주 주세가 1리터당 830원 정도 돼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830점 몇 원인데 832점 몇 원인가? 그래서 대강 830원이요 얘기를 하는데 올라서 지금은 리터당 834원 혹은 835원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834.4원이니까 주세는 점점 오를 거예요. 예, 오를 겁니다. 아마 물가 반영도 될 것이고 종가세도 종량세로 전환했을 때 세수의 감소를 다 계산했을 거거든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점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한 4원 정도, 2원 정도 오르는 게 뭐가 많이 올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리터당 그렇지만 킬로리터당 보면은 4,100원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매년 이 정도로 오르면 부담이 되죠. 어쨌든 좀 올랐다고 하는 단신을 전해드리고요. 또 뭐죠? 진주시 상권 활성화 사업단 진주 토종 안전뱅이 밀 영농조합법인과 지역 특화 맥주 개발. 영농조합법인과 지역 특화 맥주 개발을 체결을 했다 이거예요. 또 진주 로컬 수제 맥주 개발 업무 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대강 알 것 같아요. 이쪽에 계신 분들하고 그 사업 주체가 누구신지도 대강 알 것 같습니다.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산업과 맥주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시작하는 로컬 브루어리들은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되기 힘듭니다. 이게 이제 지역에서 이런 그 토종 밀을 사용하는 어떤
대가라기보다는 이제 뭐 그런 어떤 명분으로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실 텐데 그런 지원금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좋은 맥주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리고 지역 판매를 위해서 적극적인 영업을 하시는 그런 브루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맥주 뉴스 한두 개? 두 개 정도 더 말씀드리고 맥락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들려드릴 음악은 역시 팬 메서니 음악이고요. Whenever You Go 듣고 와서 다음 뉴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 메서니의 Whenever You Go 듣고 오셨습니다. 아까 들으셨던 애프터눈하고 지금 Whenever You Go가 모두 Speaking of Now라고 하는 앨범에 있는 곡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 중에 하나고요. 뭐랄까, 지금을 이야기하다. 실존 철학을 좋아하는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멋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Speaking of Now. 지금을 이야기하고 지금을 듣고 지금을 보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행복한 것도 되게 중요한 일 같아요. 뭐 행복하자고 지금 있는 모든 걸 다 쓰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 자신과 내 주위가 행복한 것,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 함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맥주 뉴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맥남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만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하나는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맥주 뉴스라기보다는 에스콰이어에서 나온 맥주 이야기인데요. 약간 좀 잘못된 정보들이 있어서 같이 수정을 하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 기사 먼저 얘기해드리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이건 다음에 얘기를 해도 되는 주제들이니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예요. 2월 23일 기사고요. 문베어 브루잉에 대한 기사가 전면에 딱 나왔습니다. LF그룹 수제맥주 브랜드 문베어 브루잉 경영자 인수로 홀로서기 추진. 예. 기사는 긴데 한마디로 매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문베어 브루잉은 작년부터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교촌치킨과의 그 협상이 계속 있었어요. 뭐 저도 그렇게 계속 들었습니다. 교촌치킨에서 수제맥주 양조장을 인수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진입을 한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아마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잘 안 된 모양이고요. 이 기사를 보면 프리미엄 수제맥주 브랜드 문베어 브루잉 창업주와 종업원들이 LF 그룹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해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베어 브루잉이 독립법인이 아니고 LF 그룹에 있는 하나의 사업부였어요. 적자가 굉장히 좀 많이 났고요. 그동안 투자도 꽤 많이 했는데 그만큼 이제 회수를 못하고 성장성에 대한 고민을 아마 했을 겁니다. 처음에 이 크래프트 맥주 산업에 뭔가 투자를 했었을 때는 이 산업이 높은 성장률을 갖고 부가가치를 높게 낼 줄 알으셨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신 것 같고요. 게다가 이 LF 그룹은 유통 전문 그룹이잖아요. 원래 패션 그룹이기도 하고 그런데 유통 전문 그룹이 제조업을 운영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저도 주위에 사업하시는 분들 꽤 봤고요. 유통 전문으로 하는 분들, 특히 수입 유통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의 꿈 중에 하나가 내 공장을 갖는 거예요. 재밌죠. 왜냐하면 수입 유통을 하면 내 브랜드가 없거든요. 대부분 다른 브랜드들을 유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 최종 목적을 내 브랜드를 갖는 제조 공장을 갖는 것, 그런 어떤 꿈을 음, 많이 가지고 계시곤 합니다. 여기 보면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문베어 브루잉의 창업주 임직원들은 복수의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기존 주주인 LF 측과 수제맥주 자산 양수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라고 나왔어요. 제 주위에도 투자은행에 계신 분과 VC들도 꽤 계신데 저한테도 슬쩍 전화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문의를 하곤 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답을 드렸는지는 비밀이고요. 매각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매각하겠다는 이야기고요. LF가 인덜지를 인수를 했잖아요. 인덜지도 역시 그 수입 유통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인덜지가 버니니 유명한 곳이죠. 스파클링 와인 버니니 그런데 아마 힘드셨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고 적자가 계속 높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한 2, 3년간 그 문베어 브루잉의 모습을 보면 뭔가 그 인상적인 혹은 산업에 각인되는 맥주가 출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강산 골든에일, 한라산 위트 이런 게 있는데 위트에일, 골드에일, IPA, 스타우트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스타일의 맥주를 만들었고 수제 맥주라고 했지만 가격적으로 보나 스타일 면으로 보나 브랜드 면으로 보나 대중 맥주에 가깝습니다. 실제 마트나 편의점에 주로 유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수익률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죠. 10,000원 네캔 시장, 10,000원 3병 시장에 들어가려면 공급 단가가 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급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제주의 일처럼 OEM을 통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 이상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베어 브루잉의 고민도 거기 있었을 것 같고요. LF 쪽에서는 너무 안타깝게도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방향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전망을 좀 낮게 보는 걸 수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잘 돼야 되거든요. 투자를 한 곳이 수익을 내고 뭔가 시장을 선도하고 돈을 벌어야지 그 산업이 성장을 하고 또 새로운 자본이 들어오고 또 성장하고 이런 선순환이 유지가 되는데 투자한 기업들이 손을 떼고 매각을 하고 시장에서 나가려고 하면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고요. 기사가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그냥 매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매각하겠다는 얘기고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일반적인 VC들보다는 사모펀드나 아니면 IB 쪽에 매각을 한 후에 재매각을 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문베어 브루잉에 좀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 크래프트 맥주 산업에 대한 해안을 좀 갖고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만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긴 호흡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반도체나 무슨 바이오처럼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브루어리를 운영하는 대표의 강력한 철학과 좀 자존심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결국은 맥주 산업이거든요. 음료 제조업이에요. 음료 제조업이 단가가 낮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식품 제조업은 원래 단가가 낮은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맥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제 맥주 크래프트 비어에서는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유지를 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뭐 가격적인 측면을 유지를 해서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크래프트 맥주가 자꾸 포지셔닝을 낮게 떨어뜨리면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있나요? 오비하이트가 있잖아요. 오비하이트의 운영 방식을 보세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리고 대중 마케팅 전략을 쓰거든요. 해외도 마찬가지죠. 뭐 버드와이저, 하이네켄, 칼스버그 그런 어떤 그 비즈니스 구조를 갖춰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크래프트 맥주 업계는 다른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또 수익 모델은 저쪽 미국 크래프트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간에 있으면 제일 위험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문베어 브루잉인 것 같아요. 좀 아쉽고요. 문베어 브루잉이 또 이 산업에 투자를 한 만큼 조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장도 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볼 사안인 것 같아요. 저도 종종 저희 알쓸맥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팬메슨의 슬립 어웨이 듣고 와서 맥인남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팬메슨의 슬립 어웨이 듣고 오셨습니다. 맥인남 시간인데요. 과연 알쓸맥잡 지기는 한 주일 동안 어떤 맥주를 마셨을까요?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되면 다 말씀드렸으면 좋겠고, 아니면 한 2개 정도 선정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시에라네바다 페일 에일이고요. 다시 컴백했죠. 네, 컴백한 맥주입니다. 마트에 한동안 꽤 오래 있었던 맥주인데 사라졌다가 다시 재수입되고 있습니다. 많이 아쉬워했었어요. 없어졌을 때. 근데 기쁘고요. 다시 돌아와서 가격도 나쁘지 않고 들어오자마자 마시고 싶었는데 첫 번째 수입됐을 때는 다시 재수입됐었을 때 첫 번째 수입 물량은 금방 동이 나서 이번에 두 번째 수입된 물량을 구매해서 마셨습니다. 시에라네바다 페일 에일은 뭐 크래프트 맥주의 효시라고 할 수 있죠. 캥그루스맨이 1980년에 만든 맥주고요. 앵커 브루어리의 리버티 에일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맥주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미국 크래프트 맥주의 시작을 앵커 브루어리의 리버티 에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에라네바다 페일 에일로 볼 것이냐, 뭐 이래저래 뭐 얘기들이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파급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에라네바다 페일 에일이 컸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캥거루스맨이 실제 앵커 브루어리 가서 영감받은 맥주는 리버티 에일이에요. 리버티 에일도 한국에 있었는데 요즘은 캔으로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는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라네바다 페일 에일이 들어와서 마셨고, 일단은 상태가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고, 그 캐스케이드 홉 특유의 향들이 있거든요. 약간 자몽 향하고, 그 다음에 신선한 이 시에라네바다 페일 에일에서는 허브의 향이 납니다. 예, 허브 향이 나고요. 약간 로즈마리랑 비슷한 향들이 좀 자극적인 스파이시한 허브의 향들이 나는데, 역시 이번에 마시는 맥주에서는 그게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예전에 이제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맥주들 중에서는 그런 향들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번 물량은 좋았습니다. 수입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기회가 되시면 꼭 드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맥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야만 할 맥주입니다. 제가 맥주 교육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도슨트 수업도 하고 있고 어드밴스도 하고 있고요. 그 수강생들한테 맥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셔봐야 될 맥주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함께 시음하곤 합니다. 이 맥주는 맥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맥주이기 때문에 꼭 시음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맥주는 그 가펠 켈쉬 아시죠? 가펠 켈쉬와 미켈러
콜라보한 맥주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 한국에 정식 수입된 건 이번에 정식 수입됐고 저는 정식 수입되기 전 벌써 몇 개월에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벌써 시음을 해봤던 맥주예요. 근데 최근에 한번 더 시음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한번 더 시음을 해봤고 왜냐하면 이게 정식 수입됐거든요. 그래서 좀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싶어서 이번에 처음 먹은 건 아니고 뭐 좀 많이 먹었던 맥주인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퀘시인데 미켈러라고 하는 집시 브루어리랑 콜라보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꽤 기대가 많았어요. 도대체 이 퀘시에서 무슨 향이 날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예, 뭔가 이렇게 탁탁 튀는 그런 향은 안 났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마시면 이거 그냥 캐시네? 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었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켈러에서 만들어지지만 이 캔에 보면은 캐시라는 이름이 써 있거든요. 즉 캐시라는 그 스타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마 아주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비슷비슷합니다. 일반 캐시랑. 그래서 도대체 미켈러는 무슨 호흡을 썼고 뭘 한 거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요즘 가펠캐시가 마시면 약간 허니 힌트가 있어요.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습니다. 저는 가펠캐시를 굉장히 한 7, 8년 전부터 뭐 캘린에서도 마셔보고 한국에 수입되자마자 마셔보고 되게 오랫동안 마신 맥주고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 맥주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이 가펠캐시는 허니 향이 나지 않았던 맥주예요. 오히려 풀이라고 하는 캐시가 허니 향이 좀 도드라졌던 맥주인데 하지만 최근에 가펠캐시는 그 몰트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허니 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펠캐시 미켈러 가펠캐시에서는 그 허니 향이 나지 않았어요. 조금 더 드라이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홉에서 나오는 얼씨 약간 흙향, 젖은 흙향과 같은 느낌이 살짝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민감하게 맡으면 시트러스한 힌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크게 예, 기존 가펠캐시와 아주 도드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근데 캔 모양은 캔 라벨은 이쁘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혹시 가펠캐시 미켈러 가펠캐시가 보이시면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일단은 캔이 이쁩니다. 그리고 독일의 정통 맥주인 그 캐시와 그다음에 크래프트 집시 브루어리 미켈러가 만난 흥미로운 맥주니까 혹시 구매하게 되시면 드셔보셨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맥주는 어메이징 브루어리 맥주인데요. 임페리얼 스타우트인데 제임슨 캐스크에서 배럴 숙성을 한 맥주예요. 제임슨 위스키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리시 위스키죠. 제임슨 같은 경우는 칵테일 같은 데 많이 사용하기 합니다. 분명 위스키긴 한데 굉장히 부드러운 향미를 좀 갖고 있어요. 마시기도 편하고 일장일단이 있죠. 마시긴 편하나 좀 깊이가 떨어지는 위스키가 바로 제임슨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임페리얼 스타우트, 쇼킹 스타우트라고 하는 그 어메이징 스타우트가 있는데 이 쇼킹 스타우트를 이 제임슨 캐스크 배럴 에이징을 한 맥주 같아요. 생각보다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고요. 배럴 에이징 임페리얼 스타우트들이 보통 한 10도 내외의 알코올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알코올도. 그런데 배럴 에이징 스타우트가 갖고 있어야 될 대부분의 향들을 다 갖고 있어요. 뭐 바닐라, 오크향, 뭐 구운 견과류, 뒤에 오는 쿠키시한 향들, 다크 초콜릿, 뭐 카카오 향이겠죠? 그런 것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좀 교과서적으로 쫙 나와요. 그리고 비터니스도 높고 단맛도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들어진 임페리얼 스타우트, 배럴 에이징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뭐랄까 깊이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마시기 편하고 부드럽긴 하는데
뭔가 그 배럴 에이징 스타우트들이 주는 감성, 명확한 좀 철학이나 감성, 그리고 좀 깊이 같은 것들은 살짝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 같은 임페리얼 스타우트 매니아들에게는 어 좋은데 뭐가 조금 부족해. 뭐 이런 느낌이 있고, 일반 대중들 혹은 배럴 어 숙성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합니다. 마시기 편해요. 그리고 좋아요. 예, 좋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될 향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맥주는 좀 배럴 숙성 임페리얼 스타우트 초보자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마신다고 하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는 가격이 조금 높긴 한데 그래도 저는 뭐 가격도 괜찮다고 싶어요. 뭐 임페리얼 스타우트 8.5도 임페리얼 스타우트 배럴 에이징 된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뭐이 정도 가격이면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를 뭐 두세 잔 벌컥벌컥 드실 건 아니잖아요. 한 잔 따라 놓고서는 천천히 마실 수 있는 맥주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또 맥주 뉴스랑 맥남 시간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지났고요. 다음 주에는 김면 비오 소믈리에와 맥락 섭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오늘 아버님이 영면하신 김정아 이사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